소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분 전 제가 했던 전화를 떠올렸죠. 네, 박서연 고객님. 총 3천억 원에 달하는 모든 계좌 동결 처리 확실하십니까? 그때 저는 5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젖은 이혼 서류를 준 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즉시 처리해주세요. 아마 전 남편의 가족들은 지금쯤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 쫓겨남을 축하하며 인생 최고의 파티를 벌이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축하 파티의 계산서가 그들의 인생을 전부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의 주인이 그들이 방금 내쫓은 저 박서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평안한 노년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법원 앞을 적시던 비는 마치 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지워내려는 듯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아직 채 접지도 못한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와 전 남편 가족과 연결된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해달라고 말이죠. 수화기 저편에서 직원은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하얗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요.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서울 도심의 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시어머니가 온 친척을 이끌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집안에서 성공적으로 쫓아낸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죠. 그들은 메뉴판의 가격은 보지도 않고 주문했습니다. 저라는 짐덩어리를 벗어던진 후 맞이할 부유한 미래에 대해 웃고 떠들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기 전까지는, 첫 번째 카드가 거절당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카드가 정지되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모든 계좌 잔액이 현재 0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빗소리를 들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제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그날의 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제 결혼 생활처럼 끈질기고 무겁게 내렸습니다. 뼛속까지 차갑게 젖어드는 줄도 모를 만큼 한 방울 한 방울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죠. 법원 문이 등 뒤에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강지훈 씨의 아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죠.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또렷한 글씨들은 마치 차가운 계약 종료서 같았습니다. 눈물도 미련도 전 남편 쪽에 그 어떤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법원을 나가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잠시 멈춰섰던 것은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견뎠다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죠. 법원 앞 계단은 빗물에 흠뻑 젖어 흐릿한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바쁘게 스쳐 지나갔고 방금 결혼 생활을 끝낸 저 같은 여자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섰습니다. 하이힐이 젖은 바닥에 닿아 또각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차가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구 앞에서도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참을 필요도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혹은 전 남편이겠죠. 지난 5년간 제게 돈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이것저것 시키는 것을 다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저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 온 뒤의 공기는 축축하면서도 상쾌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익숙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문적인 목소리로 아주 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XX은행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해 주세요.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결된 위임 계좌까지 전부 말씀이십니까? 저는 눈앞에 빗줄기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네,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산 총액이 현재 약 3천억 원입니다. 전부 동결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이번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는 끝났습니다. 제가 방금 떠나온 결혼 생활처럼 짧고 단호하게. 저는 처마 밑을 벗어나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머리와 어깨가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저에게서 막 벗어났다고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을 한 가족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5성급 호텔 레스토랑. 화려한 조명 아래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아주 큰 소리로 웃고 계시겠죠? 늘 그랬으니까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특히 남의 돈 쓰는 것을 좋아하셨죠. 그 서연이 드디어 내보냈으니 이제 우리 집도 숨통 좀 트이겠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눈앞에서 듣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언니는 맨날 돈 아끼고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시누이 강지혜가 분명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전남편 강지훈. 그는 별말 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족들이 저를 인간 ATM기 취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겠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파티가 그들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파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든요. 다시 돌아갈 일만 없는 곳으로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흐릿해진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로서 지나다녔던 익숙한 거리들이 오늘따라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계산서가 나오고 첫 번째 카드가 거절되고 식탁에 앉은 모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웃음이 얼굴에 얼어붙을 때, 그때가 되면 이 전화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닌 애원이 될 테니까요. 저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계속 내렸고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서울의 중심,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곳이 메뉴판 가격을 보고 주문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었죠. 따뜻한 빛깔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테이블마다 쏟아져 내렸고 붉은 와인이 담긴 잔에 반사되어 거의 과시에 가까울 정도로 호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창가 쪽 VIP 테이블에 전 남편의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기분 좋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와인잔을 들자 주변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을 차려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짙은 화장을 한 채 누가 봐도 진짜 사모님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드디어 그 박서연을 쫓아냈어. 그녀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보기보다 엄청 짠순이더라고요. 맨날 돈. 가족을 위할 줄을 몰라요. 우리 지훈이가 현명했지. 제 전남편 강지훈은 옆에 앉아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껏들 먹어. 뭐든 시켜.
가격은 볼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테이블 분위기는 즉시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랍스터 큰 걸로 2마리, 그리고 전복도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요. 와인도 수입산으로 1병 더. 아, 와규 스테이크도 주문 목록은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것들로만 채워졌죠. 한 친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달라졌지. 돈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따라 웃었을 겁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나 우스워서. 그들이 방금 쫓아낸 돈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 그 모든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테이블은 빈 접시와 빈 잔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쯤이야, 괜찮아. 드디어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위에 찍힌 숫자 50,000원은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지갑에서 반짝이는 블랙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삐빅 소리가 났지만 모두들 대화에 빠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칫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결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긁어봐요. 단말기가 2번째 소리를 냈습니다. 결제 실패. 분위기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카드 줘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예비용 카드였습니다. 삐빅. 한 친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터지나 보네. 강지훈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리 줘요? 제가 할게요. 그가 자신의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삐빅.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삐빅. 시끄럽던 식탁은 눈에 띄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이프와 포크 소리도 멈췄고 모든 시선이 직원의 손에 들린 작은 단말기로 쏠렸습니다. 직원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방금 주신 모든 카드가 한도 초과이거나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1초, 2초, 3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지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계좌 확인해봐. 지훈이 급하게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그는 액정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얼만데?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0원.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거의 통제력을 잃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님, 결제가 어려우시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서연. 도시의 다른 편, 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몇 초간 더 올리게 둔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오만하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은 아마 레스토랑에서 나는 소리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수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은 더 이상 파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무대가 되었고 전 남편의 가족들은 수십 개의 낯선 눈동자들이 던지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점차 경멸로 변해가는 시선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얼마라고? 시어머니가 지훈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위엄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조금만 더 쳐다보면 저 숫자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0, 1. 이럴 리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돈, 집안 계좌, 전부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제 이름이 그날 처음으로 불렸지만 더 이상 경멸이 아닌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돈을 어디로 옮긴 거야? 그녀가 다그쳤습니다. 제가 옮긴 거 아니에요. 지훈이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한 친척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해킹 당했나? 아니면 은행 전산 오류인가? 해킹은 무슨 해킹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직원의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시스템상으로는 계좌가 오류나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뭔데요? 지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해당 계좌들은 방금 전 소유주 본인의 요청으로 전액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마치 식탁 한가운데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소유주? 시어머니가 넋이 나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직원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좌 명의자 본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게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한 친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이 집안 돈이잖아. 지훈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돈, 서연이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간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훈이 눈을 감았다 뜨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집, 회사, 계좌, 전부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이 돈이에요. 1초, 2초, 3초.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어떻게 그 애 것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지훈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 서연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초기 투자금 전부 서연이가 냈어요. 계좌에 있던 돈은? 그것도 서연이가 입금한 돈이에요. 지훈의 대답 하나하나가 마치 껍질을 벗겨내듯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돈으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서연 걔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5년 동안 저는 자랑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나머지 원래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떡해요? 이 5천만 원은 누가 내요? 한 친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손님, 결제가 어려우시면 저희는 매니저를 불러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전화해. 당장 걔한테 전화해. 지훈은 휴대폰을 꽉 쥔 채 잠시 후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시의 반대편,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발신자는 강지훈. 저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돈 말이야? 그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네가 계좌 다 막아버린 거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벼운 한 글자였지만 수학이 저편을 폭발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건 우리 집 돈이란 말이야.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당신 내 집안 돈이라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한풀 꺾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집에 가서 서류부터 다시 확인해 봐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은 비가 거의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시 위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편에서는 한 가족이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지 5천만 원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차는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바퀴가 빗물을 가르며 가로등 불빛 아래 긴 흔적을 남겼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랑거리였던 명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상하리만치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좀 밟아.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대답 없이 엑셀을 더 세게 밟을 뿐이었습니다. 익숙한 철제 대문 너머로 집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웅장하고 환하게 불이 켜진 평소와 다름없이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오늘 밤은 그곳이 아주 낯설고 차갑고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의 뛰쳐나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다급한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까지. 이것 봐.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약간의 자신감을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잖아. 걔가 뭘 어쩔 수 있겠어? 지우는 말없이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서랍, 금고, 서류철.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못 찾았니? 아래층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그녀가 직접 올라왔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니? 그녀가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첫 장. 눈에 들어온 글자는 소유주, 박서연.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토지 사용권, 박서연, 매매 계약서, 박서연, 부속자산, 박서연,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설명 좀 해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훈이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이 집 서연이 거라고. 그 말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린 뭔데?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띵!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열자 자산 사용권 종료 통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서연. 그가 휴대폰을 꽉 쥐자 시어머니가 그것을 낚아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명료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0시를 기점으로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용 권한을 회수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분들은 24시간 내에 해당 자산에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걔는 이럴 권리가 없어. 지훈이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권리 있어요. 도시의 다른 편,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저는 높은 빌딩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박 대표님?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서 멈췄습니다. 미니멀하지만 고급스러운 넓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은 뒤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몇 초간 응시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오만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집, 우리 집이잖니. 그녀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 집이라고요? 저편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류 다시 확인해보세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것이라고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더 이상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너져 내리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바람을 맞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책임감도 없이 그들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그리고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불은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였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집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몇 번째인지 모를 말을 되뇌었습니다. 박서연, 걔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피곤함과 함께 처음으로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너 전부터 알고 있었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엄마한테 대답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녀를 돌아보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뭘 안단 말이니? 지훈이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서연이 것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멍청한 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알면서도 모든 재산을 걔 손에 쥐어줘? 지우는 저항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를 자책하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와 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래 참았다는 것을. 방구석에서는 시누이 강지혜가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반복되는 안내 음성.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아.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해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절 차단했어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회사는 뭐?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내일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가. 최대 주주예요. 그 말은 넘쳐흐르는 물잔의 마지막 한 방울과 같았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회사는 내 거야. 네가 일군 회사라고.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이름만 사장이었고 돈은 전부 서연이가 냈어요. 다른 곳에서 저는 소파에 맨발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은 와인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이메일과 재무보고서, 주주명부, 투자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통쾌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이라는 명확한 감각만이 존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박서연 대표님. 회사 비서실입니다. 내일 주주총회에 참석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갑니다.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저택의 시계는 새벽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잃게 되는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도시의 반대편에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내린 비 뒤로 도시가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첫 햇살이 고층 빌딩 유리를 뚫고 아직 젖어있는 도로 위로 반사되어 반짝이는 빛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날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은 18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주들은 거의 다 도착해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터질 거라던데 박 대표가 돌아온다면서요? 사실상 진짜 주인은 그 사람이잖아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정장을 잘 차려입었지만 예전 같은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눈 밑은 거뭇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표님 오셨네? 오늘부로 대표가 아닐지도 모르지 속삭임은 작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주재석으로 곧장 걸어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철컥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소개도 안내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베이지색의 심플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저를 보는 모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장의 아내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그러자 여기저기서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않고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이 아닌 정면의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주 명확한 경계선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최대 주주이신 박서연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회사 경영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대합니다. 그가 즉각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회사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한가요? 가벼운 질문이었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은 18% 감소했고 내부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으며 대형 계약 3건이 취소됐죠.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속 말해줄까요? 제가 묻자 그는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는 회계감사 보고서예요. 제가 검토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네요.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 경영 대표의 직위를 해임하고 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것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병원비로 2천만 원만 달라고 부탁했던 날 기억해요? 그는 흠칫했습니다. 아무도 영문을 몰랐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그건 우리 집 돈이야. 당신에겐 권리가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은 절대적인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권리가 없는 것 같죠? 소리치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질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한마디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고
밖에서는 제가 비로소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등 뒤에서 막 닫혔습니다. 회색 카펫이 깔린 길고 조용한 복도, 차가운 백색 조명이 투명한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정돈되어 방금 전 안에서 벌어진 혼란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흔들림 없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춰섰지만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가 흐른 뒤 몸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재킷은 구겨졌고 눈빛에는 처음으로 선명한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네가 화난 거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했어.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심했다고?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돈을 되찾은 게 심했다는 건가요?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내 말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어야 하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당신 가족에게 돈을 대주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식충이라고 부르는 걸 듣고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나를 대체하려는 걸 지켜봐야 했나요? 질문 하나하나에 그는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런 뜻이었어요. 망설임 없는 단언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감히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항이 아닌 후회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한 달 전이었다면 어쩌면 저는 멈춰서서 생각하고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우린 이혼했어요. 잊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감정이 남아있잖아. 저는 그를 조금 더 오래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날 사랑했어요? 아니면 날 필요로 했어요? 그 질문은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다시 멈췄지만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아주 가벼운 세 글자였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의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더 이상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혼자 남은 지우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다른 편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표님 해임대 때 박 대표님이 경영권을 잡으셨어. 알고 보니 모든 재산이 다 그분 거였다더라.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으며 어떤 이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표 이사실로 들어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통유리창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대표 강지훈이라는 낡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들어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방금 끝낸 것처럼 가볍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박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죠?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죠? 로비에 계십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시라고 해요. 이번에 기다려야 할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사 로비는 환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옅은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오늘따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들 방금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근처 대기용 소파 한쪽에 제 전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오만하게 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은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고 밤을 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아주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했을 감정일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셨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1시간 넘게 저러고 계신데 아직 못 만나셨나 봐요. 박 대표님 아직 안 내려오셨어? 기다리시라고 하셨대. 그 말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개하지 않아도 제 발걸음 하나가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인사도 없이 그저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아마 이 호칭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저 사모님 혹은 그보다 더 먼 사이. 서연아. 아니 박 대표. 그녀가 더듬거리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용서해다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외부인 취급하며 큰 소리치던 그 여인이 지금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잡은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로 뿌리치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제가 뭘 용서하길 바라시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집, 돈, 우리 가족은 감당할 수가 없어.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집 왔으면 참고 사는 거라고 하셨죠. 잠시 멈췄습니다. 못 참겠으면 나가라고. 그 말은 로비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면 제가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공기는 팽팽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더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두 글자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화나지도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사과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니?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할 뿐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게 돼.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을 막무가내로 내쫓지는 않으니까요.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니?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드릴게요. 그동안 짐 챙기시면 됩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채 번지기도 전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세요.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거의 소리쳤지만 저는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너 후회할 거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한 가족이 진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랫동안 무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은 비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맑고 푸른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늘 시끄럽던 저택은 오늘따라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서로를 부르는 소리도, 집이라는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여기저기 놓인 박스와 활짝 열린 여행 가방,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곳에 앉아 손가락질하며 명령하던 곳이었죠. 이제 그녀는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테이블, 샹들리에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 시누이 지혜가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계약서에 개인 소지품만 가져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혜는 멈칫했습니다. 이거 내 거잖아. 그걸 산 돈은 지훈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돈이었어.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게 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시어머니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값비싼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에 손을 댔다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 다시 손을 뺐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지훈에게 돌아섰습니다. 전화해.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이 집만은 남겨달라고 해. 지훈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전화하란 말이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전화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시로 아파트 하나 구했어. 작은 곳이야. 작다니. 얼마나? 시어머니가 즉각 물었습니다. 방 2개짜리.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 식구가 방 2개?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절망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저택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로 가는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짐 다 챙기셨습니까? 지훈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행 가방 몇 개뿐입니다. 직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짐이 정말 없으시네요.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애초에 가진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가방들이 끌려 나갔습니다. 저택의 큰 문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턱에 멈춰서서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한 번도 우리 집인 적 없었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도시의 반대편, 저는 넓은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의지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 단지 6층에 있었습니다. 허름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익숙했던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나선형 계단도 호텔 로비처럼 넓은 거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은 거실 하나와 비좁은 방 2개, 그리고 세 사람이 숨 막힘을 느끼기 시작하기에 충분한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가방이 내려지고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저택에서 들리던 소리처럼 울리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라고?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못 참아. 이런 데서 못 살아. 지우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쳤습니다. 밖으로는 다른 아파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원도 사적인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되찾아야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뭘 되찾아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우리 것을. 박서연이 이렇게 다 빼앗아갈 순 없어. 지훈이 실소했습니다. 빼앗아요? 너 아직도 개 편드는 거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뭘 이해해?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우리에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인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대답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와 다시 얘기해 볼 거예요. 걔한테 빌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는 게 아니야. 협상하는 거지. 협상? 내게 무슨 협상 카드가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회사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직원들도 날 따르고 거래처도 나와 일했어. 서연이 혼자서는 절대 운영 못해. 도시의 반대편,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최고 경영진이 앉아 있었죠. 지금부터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는 교체하고 불투명한 계약은 제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강지훈 전 대표님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진 인맥이 그 사람이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유입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지훈, 저는 놀라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벽에 가볍게 기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죠? 회사.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가 침묵했습니다. 돌아오고 싶다는 거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자격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협력, 파트너로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당신과 협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넌 내가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가 필요한 거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오후 햇살을 보았습니다. 지훈 씨, 이게 당신과 하는 마지막 통화일 거예요. 제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명료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이 필요 없었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지우는 작은 아파트 안에 서서 주변의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숨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후회가 아닌 도끼로. 좋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날 원망하지 마. 도시의 이편에서 저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통제에 익숙했던 사람은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곧 폭풍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주주총회 3일 후 회사는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회의도 허술한 결정도 이유 없는 지출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출이 안정되고 프로세스가 명확해지면서 모든 것이 전보다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박 대표님은 강 전 대표님과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감정적이지도 편파적이지도 그렇다고 무르지도 않으셔. 사무실에서 저는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래처 계약 해지라는 제목의 서류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멈칫했습니다. 몇 건이죠? 대형 계약 3건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강지훈 전 대표님과 직접 일하고 싶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회사 내부가 불안정하고 대표님께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구나.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명확한 감각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우는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자네 정말 확신하나? 그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못 지켜요. 하지만 최대 주주잖나. 주식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죠. 중요한 건 인맥입니다. 그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되겠나? 지훈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협력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하고만 일하십시오. 오후에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서연 대표님이시죠? 거래처 대표입니다만 저희는 협력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혹시 강지훈 씨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 편은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시기 전에 계약서 7조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상대방을 멈칫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위약금 조항 말씀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약 금액의 30%, 저편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중단하시겠어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당할 줄 알았나?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도시의 저편에서 지우는 거래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군.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겠어.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서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 정말 변했구나. 이 편에서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강지훈 측근 인사명단.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네가 이 게임을 원했다면 끝까지 가주지. 다음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눈에 띄게 시끄럽거나 긴장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보이지 않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빠르게 교환되는 눈빛, 누군가 지나가면 뚝 끊기는 대화, 쉴 새 없이 오가는 내부 메신저, 그리고 그 모든 거는 한 이름 박서연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제 앞에는 인사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회사를 흔들기에는 충분한 명단이었습니다. 영업팀장, 운영부사장, 몇몇 중간 관리자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사람이라는 것. 똑똑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호출된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시작이었지만
공기는 즉시 팽팽해졌습니다. 회사는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분이 계속 함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 중년 남성이 흠칫했습니다. 지난주 취소된 계약 3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부장님 담당이었더군요. 그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거래처 쪽에서.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강지훈 전 대표를 만나셨더군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약속 기록이 담긴 서류 뭉치가 그의 앞으로 밀쳐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팀장님, 지난 3년간 계약 외에 얼마를 받으셨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남은 분들, 제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저를 따르세요. 그게 싫다면 지금 떠나도 좋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저편에서 지훈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부 정직 처분 당했어.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전부 다 정리하고 있다고?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판을 크게 벌이고 싶다면 난 더 크게 벌여주지. 이 편에서 저는 사무실에 서서 명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이름에는 줄이 그어졌고 몇몇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들의 반격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경기장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법이야. 바람이 가볍게 불었습니다.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숙청 3일 후 회사는 기묘한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안에서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지훈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말이 없어지고 행동이 신중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여서 잡담하지도 암묵적인 눈빛을 교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사무실, 저는 계획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숫자, 전략, 목표, 모든 것이 명확했지만 한 가지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거래처, 똑똑 비서가 긴장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거래처 두 곳에서 추가로 협력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전과 같습니다. 강지훈 전 대표와 일하고 싶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도를 내기 시작했군. 다른 곳에서 지훈은 작고 초라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거래처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맞은편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다 끌어올 수 있겠나? 지훈이 웃었습니다. 전부 다는 필요 없어. 그 여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만 있으면 돼.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번 분기 예상 매출은 25% 감소할 겁니다. 한 관리자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대표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25%라는 숫자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작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삭감은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회의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는 약한 회사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격합니다. 반격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공기가 변했습니다. 저편에서 지훈은 법적 고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불공정 경쟁 행위,
계약에 대한 불법적 개입, 재정적 손실 유발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발신인 박서연. 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런 걸로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그는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2편에서 저는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555 대표님. 박서연입니다. 뵙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훈의 가장 큰 거래처 대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직접 만나자고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는 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지훈 전 대표와 일하고 계시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그럼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과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신규 계약서. 그가 서류를 열고 눈이 멈췄습니다. 조건, 이익률, 할인율. 모든 것이 이전보다 좋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을 아주 크게 버리시는군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는 걸 싫어할 뿐입니다. 도시의 저편에서 지우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협력 관계를 재고해 보겠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에서 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날 끌어내리고 싶다고? 어디 누가 먼저 대가를 치르게 될지 해보자고. 레스토랑에서 만난 지 3일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하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았지만 한 사람을 통제불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침 지우는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또 읽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연 대표의 회사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다른 이메일. 이전의 오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침착했습니다. 지훈 씨, 나는 더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일할 뿐이네. 우리 사이에 법적 구속력은 없었잖아. 미안하지만 난 박서연 대표를 선택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2편, 저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미소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주요 거래처 3곳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명단의 마지막 이름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가장 중요했던 파트너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른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거래처 본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끄는 건 싫어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군이 내게 많은 이야기를 했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군. 제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오. 저는 부정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확신이 필요하오. 저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향후 6개월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작되지 않은 진짜 재무보고서고요. 그가 서류를 열고 눈이 멈췄습니다. 지훈이 보여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투명하고 명확한 숫자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숨긴 게 아주 많았군.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걸 바로잡고 있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좋소.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소.
지훈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저편에서 지훈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약은 박서연 대표와 다시 체결되었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그가 대답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어. 뭐가 끝나? 그녀가 다그쳤습니다. 그가 공허하게 웃었습니다. 전부 다요. 이 편에서 저는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하늘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나? 아니, 지훈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지막 길을 방금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저는 화면을 보고 답장 없이 껐습니다. 지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빗발치는 전화도 이탈하는 거래처도 뜬 소문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매출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직원들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결정에도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인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죠? 그녀가 머뭇거렸습니다. 강지훈 전 대표님입니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정장 차림도 단정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졌어. 담백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거래처도, 가족도. 그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공간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묻고 싶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 사랑한 적이 있긴 했어? 그 질문이 예전이었다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온했습니다. 있었어. 그가 멈칫했습니다. 사랑했었어. 아주 진심으로.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가울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상처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목적도 없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가 웃었습니다. 알아. 긴 침묵 끝에 그가 돌아섰습니다. 문으로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서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회사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제 이름은 경제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를 뒤집은 여성,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CEO. 저는 기사를 읽고 그냥 껐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카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의 드라마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문득 법원 앞에서 비를 맞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전화 한 통,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마침내 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서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라 우리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절대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서연 씨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했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도록 내버려두면 그들은 정말로 당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돈은 관계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존중은 지켜줍니다. 지훈 씨의 가족은 집, 차, 돈,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3천억 원이 있어도 한 가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셋째,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서연 씨는 5년간 침묵했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고 견디고 적절한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진정으로 강하다면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연 씨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사람도 아닌 오직 평온한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어쩌면 그날이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는 삶의 한 단면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